트럼프 행정부에서 어떻게 중국을 때릴까 이게 진짜 온 세계의 그렇죠. 관심인데 또 지난 7년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어차피 미국 비중은 수출 비중이 낮아졌고 그 가운데 다른 비중이 이제 어떤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해칭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시장에 어떤 완충제를 좀 갖다 놨고 또 중국의 그 어떤 수출품의 어떤 구성 자체가 중간재나 자본재나 산업재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중국이 그냥 헐값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성비가 좀 있다라고 좀 보듯이 나름 이제 경쟁력 갖춰놓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국 경기가 좀 살아나려는 조짐을 보인다라고 네. 하면 제일 궁금한 게 그래서 그동안 좀 훼손됐다고 할 수 있는 대중 수출이 네.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냐 아니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한 점이잖아요. 대중 수출이 수요 때문에 늘어나는 개념은 이제 과거만큼 폭이 크지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모든 중무장대 제조업 수출에 발목을 잡고 막 뒤에서 이제 계속 발목을 잡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차라리 공급 과잉이라도 빨리 해소가 돼서 이제 가격을 밀어내거나 덤핑을 해서 생기는 다른 시장에서의 좀 불행을 막아주는 게 더 일단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중국이 너무 침체고 공급이 불균형해서 그 많은 제품을 밖으로 지금 밀어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제값받기가 어려운 산업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이 일차적으로 중국의 내수가 4년 만에 좀 돌아가면 자체적인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면서 덜 밀어낼 확률이 높아지고 그러면 최소한 대중 수출은 완만하게 회복을 해도 다른 시장에서까지의 어떤 방해 요인 혹은 저해 요인들이 좀 해소가 되면서 한국의 조선이나 이제 경쟁력이 있는 이제 어떤 산업들이 조금씩 회복하는 발판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미 사실상 이제 너무 바뀌어 버려서 저희가 이제 중국을 가공무역하거나 뭐 그쪽에 가서 인가공해서 재수출하는 구조로 보는 구조는 너무 빨리 이제 작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안타깝지만 중국이 이번에 뭐 혹여나 중국이 뭐 부동산이 어마어마한 화랑이 온다 해도 과거만큼 수입해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그래도 살아나면 우리한테 좋은 점은 지금 바깥으로 수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그 물량을 네. 내수해서 좀 가져갈 수 있을 테니까 네. 오히려 그래서 밖에서 우리나라 물건들이 제값을 못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을 만들고 네. 있는 거가 줄어들 네. 테니까 네. 그거가 좋은 점이지 네. 우리의 대중 수출 쪽에서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다. 과거 같은 비중도 아닐 뿐더러 물론 이제 저희가 여전히 잘하고 있는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화학이나 고부가 쪽에서 중국의 수출은 여전히 비중이 높고 할 일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부분은 더 줄어들 일만 남았지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국산화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가 회복의 어떤 폭을 늘리기가 좀 이렇게 과거와 같은 폭이 나오진 않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소위 저희가 레거시 칩이라고 하는 네. 저사양 칩의 경우는 뭐 아주 규격화된 수치나 저희가 공개된 건 없습니다만 이제 물건들에 들어가는 거를 저희가 이제 미로 짐작했을 때는 상당 부분 공급 과잉 우려나 혹은 앞으로의 어떤 압력이 클 것 같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기자님도 그 전체적으로 중국이 손대는 산업은 다 과잉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번 괴멸이 되고 완전히 없어진 다음에 이제 이게 다시 반등을 하듯이 모든 산업이 그래 왔고 사실은 반도체도 레거시 쪽의 경우는 아무리 뭐 제재도 어려울 뿐더러 이미 붙어 있는 투입된 계획이나 앞으로의 그 경로로 봤을 때는 역시 그것도 중국을 좀 피해야 되는 단계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 7년 동안 중국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라서 예를 들면 어차피 미국 비중은 수출 비중이 낮아졌고 그 가운데 다른 비중이 이제 어떤 우리는 이제 시장에서 해칭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시장에 어떤 완충제를 좀 갖다 놨고 네. 또 중국의 그 어떤 수출품의 어떤 구성 자체가 중간재나 자본재나 산업재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면서 이제는 중국이 그냥 헐값 제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가성비가 좀 있다라고 좀 보듯이 나름 이제 경쟁력 갖춰놓고 사실은 기다리고 있고요. 중국도 협상을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뭐 강대 강인척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해관계가 있는 뭐 환율이나 수입이나 뭐 여러 가지를 좀 이제 주면서 네. 스몰딜을 여러 개를 만들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뭐 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가 진짜 뭐 정말 밟아버리겠다. 정말 진짜 제길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네. 거라면 사실 방법이 없고요. 방법이 없다는 게 이제 피해를 완충하면서 가야 되는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관세가 주는 실효성은 좀 과거보다 떨어진 것 같고
이제 뭐가 더 있을까를 저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AI 밸류 체인이 가는 데 있어서 근원 중에 하나가 이제 뭐 반도체일 텐데 네. 뭐 이제는 반도체 저사양까지 만든다고 하니 그러면 기술력이 제일 떨어지는 쪽이 장비인데 뭐 장비를 네덜란드 ASML 같은 기업들의 장비를 아예 이제는 유지보수도 아예. 못하게 해버려서 진짜 구석기 시대로 돌리겠다 뭐 이래버리면 사실 중국도 타격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정도 확률이 뭐 있겠냐에 대해서는 조금 아직도 낮게는 보고 있어서요. 당분간 조금 노이즈가 있겠지만 중국도 협상과 기존의 이제 완충제를 가지고 이제 좀 연착륙을 시키려고 할 것 같고 저희는 올해 내년은 확실히 수출보다는 내수 쪽으로 중국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된다고 일부 가정을 하면 좀 견디는 데는 7년 전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 또 자발적으로 긴축을 하거나 이럴 일은 확률이 낮아져서 뭐 그렇게 조금 보는 게 사실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주식 쪽이다 보니까 네. 좀 낙관적으로 보실 수는 있기 때문에 낙관적인 의견은 이렇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야말로 공부 좀 한다, 머리가 그렇죠. 좋다라고 저희 하면 의대죠. 그냥 다 네. 의대로 몰려가잖아요. 의대죠. 확실히 의대가 인기가 있지는 않습니다. 의대는 뭐 과거부터 일단 전문직 중에서 의사의 뭐 봉급일 수도 있고 처우일 수도 있는데 저도 중국에 있으면서도 항상 뭐 회계사라든지 의사라든지 이런 전문 직종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시각보다는 조금 대우가 좀 낮은 편이고요. 그럼 어떤 직업들이? 시기별로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뭐 네. 부동산 쪽이나 이런 뭐 어떤 실제 생업 쪽이 디벨로퍼? 좀 디벨로퍼 쪽이나 중간에 공사가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 또 금융권이 인기가 있었던 적도 있고 한때는 마윈이나 텐센트 그때는 전자상거래나 창업 열풍이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가서 지금 소위 말해서 석박사를 하고 나온 혹은 엘리트나 혹은 젊은 층들이 표상이나 어떤 닮고 싶은 사람을 삼고 싶은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대부분 대답은 다 엔지니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샤오미의 레이진 CEO라고 있는데 네. 그분이 제일 인기가 좋거든요. 그분이 전형적으로 이공 계열이고 본인이 창업해서 예전에 저희가 대륙의 실수라고 했지만 가전, 스마트폰, 이젠 전기차, AI까지 하니까요. 그런 분들이 나름 이제 사회 표상이 되는 거라 뭐 네. 인도나 이런 비슷한 유학생이 많은 국가들 대비해서는 귀국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여전히 뭐 돈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가 된다면 그래도 여기서 좀 활약하고 싶다. 그리고 최근처럼 이제 민간이 조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 이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분위기라면 조금 더 그런 거에 편승하는 창업 열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바닥에서 조금씩 살아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중국 정부도 좀 그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전인대에 대한 인상이 민간에 좀 숟가락을 얹은 느낌이라는 거는 결국에 괴롭힐 때도 민간 정부가 괴롭혔지만 또 민간이 또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 같았다는 부분이 최근에 이런 규제 철폐나 민영기업 좌담회나 또 이번 전인대에서의 나름 혁신형 펀드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시진핑 주석이 나름 일관되게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부동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은 벗어나자. 동북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대한민국, 뭐 일본, 뭐 여러 가지 보더라도 본인들은 더 빨리 지금 저출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쪽은 누르고 제조업 생산과 고도를 하자는 쪽에 일관된 전략을 취했는데 최근 4, 5년 동안 중국 저희가 산업 담당자나 이런 쪽을 만나보면은 문제는 본인들이 투입한 어떤 노력이나 어떤 인재, 리소스 이런 것들 대비해서 좀 자신감이라든지 동기부여가 좀 떨어졌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작년에 중국의 그 딥시크 이슈가 저희도 뭐 전혀 모를 때 네. 가서 이제 AI 관련 얘기를 좀 했을 때 그쪽에서 들은 얘기는 AI 관련해서 우리가 미국 같은 하드웨어나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사실 자신감이 좀 없다. 이건 이제 저희 여의도 같은 금융권 얘기긴 합니다만 네. 하지만 우리가 그쪽 AI 응용이나 소프트웨어나 인터넷이나 소위 말해 예전에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이 주도했던 이런 쪽의 산업의 경우는 이공계열 출신도 되게 많고 AI 쪽에 투입된 인력이 많아서 뭐 어떤 특정 계기나 시간에 따라서 본인들이 그쪽은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많이 듣고 왔거든요. 이른바 AI 플러스 정책이라는 거를 네. 언급하기 시작했는데요. 요거 좀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얼마나 네. 영향이 있을지도. 사실 그 AI 플러스 혹은 뭐 AI 무슨 뭐 이니셔티브 뭐 혹은 AI 뭐 주로 이제 플러스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요 단어가 처음 나온 거는 작년 연중에 이제 정치국 회의란 자리에서 이제 리창 총리가 이제 처음 얘기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름대로는 AI 응용 분야나 이제 나름대로의 이제 투입들을 해온 상황에서 이제 10년 전에 인터넷 플러스라는 전략을 리커창 총리, 지금 네. 없습니다만 리커창 총리가 제시를 했었고, 모든 산업이 인터넷을 접목해서 어떤 이제 그 한 방향으로 갔던 저희가 기억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10주년이 돼서 이번에 이제 세상을 바꾼다고 보는 AI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직접적으로 더 밸류체인을 키우고 이제 관련해서 하겠다라는 이제 목표 하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언급을 하는 내용이고요. 이제 마침 중국이 올해가 경제산업 5개년 계획이 끝나는 해고, 내년 26년부터 30년까지 새로 5년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번 여름부터 아마 이번 전인대에 선언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심의를 해서 10월 당대회에서 통과시킨 5개년 계획에 이 AI 관련된 이제 육성 방안이나 관련 그 민관으로 하게 될 것들이 많이 제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말씀드리니까 약간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게 바로 그 10년 전에 인터넷 플러스 이후로 진짜 네. 우리가 뭐 알리바바, 텐센트 막 네. 이런 엄청난 네. 기업들이 나와서 미국이랑 저렇게 되지만 않았어도 정말 네. 소프트웨어 세상도 중국이 정말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기세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중국이 이번에 경기도 좀 살아나면서 네. AI 플러스를 추진한다고 하면 네. 어떻게 생각하면은 미국보다도 약간 더 빨리 응집력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런 열기는 이미 저희가 2, 3년 전부터 보고 있고요. 뭐 아시겠지만 중국에서 지금 나름 최고의 인기학과들은 뭐 공대 쪽이나 네. 이공계열 인기도 있고, 최근에 또 뭐만 하면 다들 또 따라서 하는 경향이 중국이 또 강한데, AI 관련된 그런 전공 과목이나 이런 것도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뭐 엄청난 옥석 가리기와 과열과 또 과열 좀 과집중 돼가지고 난리가 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중국 금융권에 전화해서 뭔가 어떤 AI 실상이나 또 딥시크 이슈로 저희도 놀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지금 너무 많이 업이 돼 있고 너무 지금 자신감이 차올라 있어서 당분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또 여러 산업들이 또 투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제 볼 때는 뭐 출원 모델 쪽이나 이런 쪽이나 어떤 그 기본적으로 지금 기존에 미국이 주도했던 것들은 중국이 상당히 빨리 잡을 것 같고요. 이제 다음 단계로 더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학습 데이터를 결국에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이나 직접 정부 주도하에 그냥 인허가 풀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또다시 뭐 딥시크가 나오든 뭐 제일 잘하는 대장 기업들이 나오든 한 2, 3년 정도는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이번 전인대가 성공적이냐를 제가 볼 때는 저는 사실 주가를 안 받고 장기 금리를 받습니다. 뭐 국채 10년물 금리라든지. 네. 그래서 최근에 이 금리가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인대에서는 장기 금리가 올랐다는 것, 저는 나름대로 이번에 정책이 괜찮았다를 평가를 채권 투자자들이 좀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공급 과잉이 심했고 뭐를 해도 돈이 돌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가계 기업이 다 예금으로 이제 저희가 계속 쌓아놓고 있었고, 그렇게 쌓아놓는 계기는 전 사회적인 투자 수익률이 하락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계가 바라보는 벤치마크는 부동산 가격일 텐데 어떻게 보면 중산층이 벼락 거지가 될 정도로 40%나 빠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투자해서 남길 게 없다 보니까 예금으로 쌓아놨고요. 기업의 입장에서도 뭐 공급 과잉이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금리 빠진 속도보다 투자 수익률 빠진 속도가 훨씬 빠르다 보니까 현금을 이렇게 쌓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 금리의 반등을 의미 있게 보는 거는 당장 경기가 좋아진다라기보다는 이제 묶여있던 돈들이 뭐 투자를 하든 소비를 하든 움직이게 되면, 저희가 과거 경험상 주식 가격은 통화량을 선행했고 중국이 돌지 않았던 통화량이 혹시 반등을 한다면 후행해서 물가라든지 내수가 좋아졌기 때문에 뭐 아직 저희가 섣불리 중국 경기가 좋아짐을 주가가 반영했다기보다는 장기 금리가 돈이 이제 회전을 시작하고 있고 기지개를 피고 있고 박혀있던 예금들이 이제 슬슬 시중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좀 보여준 게 아닌가라고 싶어서 조금 지난 한 뭐 2년 동안 리오프닝 하면서 저희 중국이 리스크라고 저희가 봤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좀 해결의 단초를 혹은 해빙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인 것 같습니다. 네, 돈이 좀 돈다는 신호로 저희는 채권을 좀 보고 있죠. 부동산이 지난 4년 동안에 가격, 거래, 건설 모든 조정폭이 우리가 경착륙이라고 얘기하는 네. 하드랜딩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사실 매매라는 것들이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금리를 워낙 많이 낮춰놨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어느 정도 이제 어떤 저가 매수가 들어오는 수요들이 생기고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계속 어떤 부양책을 쓰는 과정에서 부동산이 가까스로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이제 바닥 확인 정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이번에 뭐 주식이 됐건 경기에 대한 기대가 됐건 일단 부동산이 최악의 어떤 흐름을 좀 지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게 이제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 중국 정부가 생각을 좀 크게 바꾼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민간이 알아서 살아나게끔 하는 건 너무나 이상적인 생각이고 지금의 어떤 국면을 늦었지만 이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예를 들면 8, 9월에 재정을 대폭 늘려서 지방 정부는 굉장히 어려운 나라지만 중앙은 돈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올해와 내년까지 이제 2년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재정을 쓰겠다라든지 혹은 소비 부양을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이제 이구환신 같은 이런 소비재 교체 지원금 같은 거를 쓰겠다 등등의 어떤 각오를 바꾼 게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주식을 어찌됐건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활용해 보겠다. 말하자면 미국을 좀 흉내 내보겠다는 건데요. 사실 중국을 제일 부양을 하기 쉬운 방법은 과거처럼 그냥 부동산 시장을 띄우면 됩니다. 중국도 똑같이 우리나라처럼 부동산 불패고 가계 포트폴리오의 60, 70%가 부동산 주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시장이 뜨면 좋겠지만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전략 하에서는 이제 수뇌부의 생각과 좀 배치가 되고 또 부양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중국 정부는 소비 부양이나 여러 가지 진작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장기 자금을 투입해서 정부 자금으로 하단은 받쳐주고 대신 이제 돈을 인출해서 장기적인 투자나 ETF를 통해서 주식을 해라. 그 과정에서 자산 효과가 발생하면 소비도 다시 진작이 되고 약간의 이제 장기적인 미국의 그림을 좀 그리고 시도를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지금 한 6개월 정도는 좀 자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이번에 양에서 이제 올해도 성장 5%를 제시를 했어요. 네, 네. 변함이 없었는데 이것도 자신감의 일환인가요? 아니면 그냥 이 정도는 내올 줄 알았다 뭐 이런 쪽인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연초까지 블룸버그의 그 컨센서스라 얘기하는 예상치의 어떤 중간값을 보면은 올해 대부분 여전히 4.5%로 시장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를 제시했다는 거는 물론 이제 중국이 제시하는 성장률 수치를 안 믿는 이제 신뢰도에 대한 의심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단 정부 입장에서는 어쨌건 시장이 4.5로 보는 이 환경에서도 5%를 했다는 거는 자신감보다는 일단 그 목표 설정 자체를 적극적으로 성장을 좀 해보겠다라는 저는 좀 적극적인 태도로는 보고요. 다만 그거의 달성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난이도가 올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앞으로 뭐 추경이라든지 이번 전인대에 어떤 나왔던 것보단 좀 더 강한 것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네. 하반기까지 저희가 좀 검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부양책이 나왔는데 9월에 나왔던 부양책의 크기가 좀 그때는 네. 정말 좀 컸다라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제시된 뭐 재정 적자율이나 네. 아니면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 앞으로 이런 네. 얘기들 나왔던 거 네, 네, 이 네. 정도면 시장이 기대했던 수준의 부양책인 건지 아니면 뭐 이거보다 네. 적은 건지가 궁금한데요. 일단 저희가 그 중국의 부양책의 크기나 강도를 볼 때는 이제 재정 적자율 같은 걸 많이 보고요. 네. 또 재정 적자율이 공식적으로 뭐 3%다, GDP 대비 4%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저희가 엑스트라를 더해서 최종적으로 포괄적인 재정 적자를 구하는데 저희가 계산을 이번에 해보니까 작년 대비 올해 최종적인 포괄적인 재정 적자율이 GDP 대비 한 2% 정도 확대됐습니다. 그러니까 2%를 만들 수 있는 적자를 지금 일단 설정을 했고요. 이제 그 강도는 작년 10월에부터 고조된 기대감 대비해서는 하단에 좀 맞는 거고, 그러니까 쇼크는 아닌데 서프라이즈도 아니고 우리가 시장에서 봤던 밴드에서 좀 하위권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좀 아쉽다. 하지만 그래도 작년보다는 GDP 2% 정도 이상을 네. 이제 만든 거기 때문에 의지는 보였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조금 더 좋게 해석하자면 특히나 최근에 장기 금리가 안 빠지고 오히려 오르는 모습을 좀 봐서 좋게 평가를 드리면 민간의 자금이 충분하고 네. 결국에 금리도 상당 부분 낮춰놨기 때문에 이제 올해 목표는 민간의 이제 어떤 그 축적돼 있는 돈들을 살살 이렇게 이제 꼬드겨서 나오게 할 수 있는 쪽에 좀 더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일단 그 부분을 조금씩 좋게 보기 시작한 정도인 것 같고요. 당분간은
시장이 이제 집행 속도나 앞으로 이제 이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이후로 수출에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번 여름에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면서 신중한 낙관 정도를 하지 않을까 경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